시작을 해봅시다. 됐나? 어, 이렇게. 시작해봅시다. 자, 잠시만요. 자, 시작해봅시다. 어제 얘기했었던 거긴 한데, 뭐 어제 수업을 안 듣는 친구도 있을 테니까. 어쨌든 저기, 녹화를 올릴게요. 근데 일부가 누락돼가지고 다시 녹화를 떠야 돼가지고 늦어지고 있어. 이번 주 올릴게요. 아무튼 그거 말고는 제가 오늘 다른 친구들 학회 논문 제출하는 거 마감일 때문에 약간 바쁘긴 한데 뭐 한 시간 정도 괜찮겠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약간 발음이 새도 양해를 부탁할게요. 왜냐면은 제가 어제 스케일링 받으러 치과 갔는데 사랑니를 빼재. 그래서 의도치 않게 사랑니 하나를 빼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이 아파요. 근데 이제 뭐 다행히도 좀 공간이 있는 쪽이어서 잘 빠졌는데 아무튼 나도 그럴 줄은 몰랐지. 맞아. 사랑니 빼자 그래서 설득당했어요. 설날이니까 그 전에 빼고 아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그건 맞는 말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퍼뮤테이션이랑 컨비네이션까지 얘기를 했었죠. 사실 우리가 여기 그 확률과 통계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컨셉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행렬, 집합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세트, 집합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그거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퍼뮤테이션, 컨비네이션 얘기를 했었습니다.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순서 상관 있게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것. 이거 같은 경우는 네 개에서 세 개를 뽑아가지고 순서 상관 있게 나열을 하는 거죠. 순서를 상관 있게 나열한다라고 하는 거는 각각이 이런 식으로 ABC, ABD, ACB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뭐 얘도 ABC로 구성되어 있고 얘도 ABC로 구성되어 있지만 순서에 상관 있게 뽑았기 때문에 둘이 마치 다른 것처럼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죠. 컨비네이션 같은 경우, 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서 상관없이 그냥 몇 개를 뽑는 거예요. 조합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컨비네이션이라는 표현으로 NCK 이런 식으로 뽑는다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BCD에서 우리가 세 개를 상관없이 뽑는다, 조합으로 뽑는다 그러면은 ABC, 뭐 C, A, B든 A, C, B든 이런 것들 다 같은 거예요. 같은 순서 상관없이 뽑기 때문에 같은 거로 표시를 한다 이런 컨비네이션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런 룰 오브 프로덕트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서로 어디 있어요? 룰 오브 프로덕트. 어, 여기서 서로 독립적인 사건들의 조합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곱하면 된다. 가짓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서로 독립적인 것들은 그냥 곱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이 셔츠를 입는 가짓수라고 하는 거가 하나의 집합으로 있는 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집합이 있는 거고 바지를 입는 가짓수가 네 개의 집합으로 존재하는 이런 상황에서 두 개가 서로 다른 집합에 소속되어 있는 서로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일어날 수 있는 총 사건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고배 법칙, 로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퍼뮤테이션과 컨비네이션에 대한 거를 이런 식의 수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수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차근차근 해보면은 이 고배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어떤 방식인지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N개 중에서 K개를 순서대로 뽑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N개 중에 첫 번째 자리에 그러니까 순서 상관 있게 뽑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부터 K번째 자리까지 각각 들어가는 숫자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1부터 예를 들어서 n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1부터 n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1부터 n까지 있을 때 1부터 n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되겠어요? 1부터 n까지 총 n개가 있으니까 n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될까요? 만약에 n번째가 하나 빠졌다. 그러면은 1부터 n-1개까지 n-1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게 n-1개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들어간 숫자랑 두 번째 들어간 숫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녀석들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두 개를 곱한다면은 첫 번째 숫자가 있고 두 번째 숫자가 순서대로 순서에 상관 있게 두 개의 숫자를 뽑은 게 되겠죠. 근데 우리 어때요? K번째까지 쭉 뽑을 거예요. K번째까지 뽑으면은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n이었고 두 번째는 n-1이었으면은 요 K번째 가면은 n-k 플러스 1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여기가 총 K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생각해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죠. 1부터 K-1까지 이거고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총 K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놓고 보면은 n부터 n-k 플러스 1까지 곱하면은 우리가 퍼뮤테이션의 값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식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n부터 1까지 다 곱한 거랑 n-k부터 1까지 다 곱한 거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거의 의미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위쪽에 어, 남는 부분이 n-k 플러스 1부터 n까지만 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곱의 법칙으로 썼던 경우의 수 가지수랑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쓴 가지수랑 동일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나눗셈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컨비네이션 역시도 비슷하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서 상관 없이 뽑는다는 점 때문에 K개,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러니까 순서대로 뽑히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나눠주는 게 하나 더 생기는데, 그거는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K개로 나눠주는 거 그냥 간단하게 말로만 설명하면은 우리가 n 팩토리얼 나누기 n-k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순서 상관 있게 뽑은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뽑은 게 뭐예요? K개의 문자열이잖아요. K개의 뭐 숫자열이든 문자열이든 뭐 K개를 뽑은 거잖아요. 그 K개를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K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이런 확률에서의 이론들은 되게 간단한 수학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메인으로 다룰 내용은 요 터미널로지.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거를 첫 수업 시간에서 이제 집합으로 다룬다는 거를 배웠고, 이제는 그거에 대한 어떤 용어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집합으로 쓰게 되면 그냥 러프하게는 봤어요. 우리가 헤드, 테일이라고 하는 거 보고 그냥 설명하면서 제가 그 여기 자료에 이런 식의 중괄호 이렇게 달려 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대충 쓰는 어떤 가다가 있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쓰는 어떤 표현 방식이 있구나라는 건 알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션, 그러니까 노테이션이랑 개념이랑 터미널로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확률에 대해서 다루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다루고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베이지안 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조건부 확률, 베이지안 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 카드, 서양 그 트럼프 카드 있잖아요. 트럼프 카드가 있다고 했을 때 트럼프 카드에는 총 2부터 10까지 있고 JQK가 있고 그리고 에이스가 있어서 총 13개의 랭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13개의 숫자가 있고요. 그리고 수트, 이게 우리는 문양이라고 표시하는 그 하트, 스페이드, 다이아몬드, 클로바라고 하는 네 개의 문양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커를 플레이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확률적으로 내가 이길 확률 같은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당장 머릿속에서 막 계산이 빨리 되진 않으니까 우리가 어, 돈을 잃겠죠. 어쨌든 이렇게 수학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빨리 할 수 있으면은 경우의 수를 통해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포커라고 하는 거는 뭐 룰이 포커의 어떤 세부적인 룰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5개 딜러가 갖고 있는 카드 있고 복잡하더라고요. 잘 몰라요. 아무튼 근데 일반적으로는 5개의 카드가 있고요. 5개의 카드를 가지고 정해져 있는 규칙, 그러니까 족보대로 우리가 점수를 얻어서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비슷한 것들 많죠. 뭐 섰다라던가 마작도 비슷한가?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에 맞춰서 좀 나오기 힘든 확률을 얻으면은 랭크를 높게 받아서 점수가 더 높은 랭크를 취득한 사람이 이기는 그런 방식인데 그중에서 좀 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얻기 쉬운 패 중에 하나가 이 원페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페어라고 하는 거는 요 숫자를 봤을 때 두 개가 같은 거면은 우리가 원페어.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클로버 8이 아니라 클로버 5다. 그러면은 2도 한 페어고 5도 한 페어니까 투 페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좀 쉬운 것부터 높은 것까지 순서대로 어떤 게 어떤 걸 이기고 막 이런 게 정해져 있죠. 근데 내가 딱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쓰리 카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쓰리 카드가 있어가지고 이거면은 어느 정도 이길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원페어이기를 바라는 거죠. 원페어만 갖고 있기를 다른 거 없기를 뭐 풀하우스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러면 마음이 아프니까 뭐 투페어 풀하우스 이런 거 나오면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그거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어, 5개 카드를 갖고 있을 때 정확하게 원페어만 가지고 있을 확률, 경우의 수가 얼마나 되냐. How many different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고 그렇게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전체 포커핸드 그 딱 5장을 가지고 있을 때 원페어를 가질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를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제가 여기다가 뭐 헷갈리지 않게 잠깐 적어놨었는데 간단해요. 우리가 13개의 페어 조합이 있을 거예요. 어떤 페어 조합이 있겠어요? 에이스 페어, K 페어, Q 페어, J 페어 이런 식으로 페어라고 하는 거는 숫자를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각각의 숫자로 만들어질 수 있는 페어 종류가 13개, 총 13개가 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13C1로 되어 있긴 하지만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13이죠. 그죠? 13개의 종류가 가능한 첫 번째 경우의 수가 있고요. 그것과 독립적으로 이것과 상관없이 어떤 숫자로 페어가 맞춰지든지 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이스라고 하더라도 에이스라고 하는 우리가 에이스 페어라고 딱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에이스 페어가 각각 하트 스페이드를 가질지 하트 다이아몬드를 가질지 하트 클로바를 가질지 이거는 몰라요. 그죠? 근데 이거 순서가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트를 먼저 뽑고 스페이드를 나중에 뽑든 스페이드를 먼저 뽑고 하트를 나중에 뽑든 결국에는 둘 다 그냥 뽑히기만 하면 순서가 상관없는 거니까 이거는 콤비네이션, 조합의 형태, 순서가 상관없는 조합의 형태로 네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요 4C2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세 가지 카드가 남죠. 우리가 원페어가 있고 나면은 나머지 세 가지 카드가 각각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카드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는 뭐예요? 여기 있는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오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것들끼리 겹치면 안 돼요. 그거를 생각해서 우리가 뽑으면은 되겠죠. 네, 세 개를 서로 다른 랭크로 조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3개 중에서 하나는 지금 골라놨어요. 하나는 지금 골라놨고요. 뭐 에이스면 에이스 뭐 이런 식으로 골라놨고 나머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총 12개가 남을 거고요. 12개를 뽑는데 그게 서로 다른 랭크로 조합이 돼야 되는데 이 12개 중에서 뭐예요? 12개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복을 고려하고 뽑는다. 그러면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뭐 12개가 될 수도 있지만 중복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12개 중에 3개를 고르는 조합을 추출해야겠죠. 그래서 12C3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뽑힌 세 장이 있을 텐데 세 장이 가질 수 있는 각각의 문양이 있을 거예요. 수트가 있을 거예요. 그죠? 수트 세 개가 겹쳐도 상관없고 뭐 그러니까 4의 3승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4의 3승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떤 페어로 조합할 건지, 그리고 4C2, 그러니까 4개 중에서 어떤 두 개를 조합할 건지, 그리고 12C3, 우리가 나머지 3장에 대해서 12개, 남아있는 12개의 랭크 중에서 3개를 적절히 고르면 되고요. 그리고 그 3개에 대한 문양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4의 3승을 곱해주면 돼요. 13 곱하기 4C2 곱하기 12C3 곱하기 4의 3승 이렇게 곱해주면은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어떤 경우의 수? 원 페어를 가지고 있을 경우의 수. 원 페어보다 더 높은 패도 아니고 원 페어보다 더 낮은 패도 아니고 딱 원 페어만 가지고 있을 경우의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에 그 확률과 통계를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게 머리에 막 확 와닿지 않아가지고 확률과 통계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이 더 그런데 이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언어로 써져 있는 노테이션도 공식 노테이션이거든요. 확률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학이라 그러면은 대수학 같은 거를 많이 배우니까 대수학은 이제 방정식 풀고 이런 거 대수학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항상 어떤 수식으로 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률은 공식적으로 노테이션을 말로 풀어 쓴 것도 노테이션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말로 풀어 쓰는 노테이션을 우리가 좀 더 빈틈없이 얘기하려면은 사실 수식적인 용어를 쓰면은 사람들이 이해가 편하겠죠. 이과적인 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합의 기호를 써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확률에 대한 문제를 잘 정의하고 풀 수 있으려면은 언어로 정의된 거랑 이런 집합이나 다른 기호로 정의된 다른 노테이션으로 정리된 거랑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확률이 좀 복잡한 거는 약간 언어가 아닌, 요즘, 요즘은 국어인가? 저 수능 볼 때는 언어였는데 요즘은 국어래요. 안타깝죠. 수리였는데, 수학 때도. 아무튼 그 언어 영역 같은 거 풀다 보면은 조금 이제 말이 한국어예요.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질문 같은 게 이게 뭔 소리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확률도 말로 설명된 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확률에서 다루는 언어가 공식적인 노테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공식적인 노테이션을 보고서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를 사실은 이거 문제도 아니에요. 왜냐면 얘랑 표현이 그냥 말로 표현했다, 수식으로 썼다 뿐이지 사실상 같은 표현이거든요. 이 두 개는. 이거를 잘 왔다 갔다 할 줄 아는 게 확률에서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확률 구할 때는 경우의 수,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분에 이거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면 되냐? 우리가 총 가능한 카드의 개수가 13 곱하기 4 하면 총 52개의 카드가 가능하고요. 52개의 카드를 순서대로 뽑는 거 상관없죠. 그냥 5장 뽑기만 하면 되니까 52씩 5 해서 이런 식으로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 분의 아까 있죠? 얘랑 곱한 거 그거 해서 위에다가 분자에다 올려주면은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식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쓰냐 노테이션에 대해서 좀 배우면 수학적인 노테이션 다 수학적인 노테이션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노테이션으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용어 정리가 조금 중요한데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비슷한 개념들이 되게 많아요, 수학에서는. 근데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다들. 약속을 해서 이런 단어를 쓰면은 반드시 이런 의미를 갖도록 만들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어를 딱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용어가 뭐냐? 우리가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레퍼티티브한 그 프로시저,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얘기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동전을 던졌을 때 헤드하고 테일이 나온다, 앞면과 뒷면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익스페리먼트에 해당하는 거는 뭐예요? 동전을 던지는 거죠. 동전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실험이 되는 거고 그걸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아웃컴들의 집합은 뭐예요? 헤드랑 테일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샘플 스페이스, 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아웃컴들을 집합으로 표현한 샘플 스페이스 S라고 하는 녀석을 정의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벤트라고 하면은 이 샘플 스페이스의 서브세트, 부분 집합을 얘기합니다. 부분 집합. 세트가 집합이에요. 부분 집합을 의미하는 거라서 예를 들면 헤드라고 하는 이벤트가 나오거나 테일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프로버티 펑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S라고 하는 전체 집합 중에 이 오메가 헤드 또는 테일이 되겠죠. 우리의 그 토인 코인 토스 맨날 토인 코스라고 섞어서 부르던데 코인 토스 코인 토스 할 때 이 더블 오메가는 H나 T가 되겠죠. H나 T 이 아웃컴이 나올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probability function이라고 정의해서 부릅니다. 이 probability에는 공식적으로 중요한 게 딱 두 개만 있으면 돼요. probability는 항상 0에서 1 사이여야 되고요. 가능한 모든 아웃컴에 대해서 probability를 구하면은 더해서 1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확률에 대한 노테이션이고요. 코인 토싱 익스페리먼트. 그래서 익스페리먼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내용 그대로 있는데, 익스페리먼트는 코인을 토스하는 거를 우리가 익스페리먼트라고 부를 거고요. 거기에서 조금
이게 헷갈리는 건데 그렇게 막 중요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이 익스페리먼트를 수행할 때 단위를 트라이얼로 불러요. 한 트라이얼, 두 트라이얼, 세 트라이얼. 이 실험을 몇 번 반복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한 번 수행하는 거를 트라이얼이라고 부릅니다. 1회 수행했다. 이거 우리 한국어로 할 때 시행이라는 표현을 써요. 시행, 1회 시행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시행만 나눠서 보면은 우리가 코인을 하나 던져서 헤드인지 테일인지 리포트를 하는 요거가 하나의 시행의 시작과 끝이 되는 거죠. 샘플 스페이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능한 모든 아웃컴. 헤드랑 테일 두 가지밖에 없죠. 뭐 운이 아주 나쁘게 아니면 좋게 뭐 옆면으로 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헤드랑 테일만 생각을 하고요. 각각에 대한 확률 은 0.5랑 0.5.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더했을 때 1이 되어야 하고요. 각각이 또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0보다 크고 1보다 같거나 작다.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같거나 작다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식의 테이블로 많이 쓰기도 하고요. 테이블로 쓰는 형태는 우리가 뭐 중학교 수학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테이블로 쓰는 게 complicated example에서 쓰기 좋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복잡한 문제면은 안 쓰고 싶긴 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복잡한 문제면은 줄글로 써놓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정리하기 위해서는 테이블로 표현할 수 있으면은 좋아요. 그리고 디스크리트 샘플 스페이스.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를 보면은 디스크리트한 경우가 있고 컨티뉴어스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가우시안 분포, 이런 확률 분포를 얘기할 때는 보통 컨티뉴어스한 샘플 스페이스를 갖고 있는 거고요. 다 같은 주제 안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컨티뉴어스 샘플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이 디스크리트하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키 같은 거. 키는 뭐 사실은 뭐 0에서부터 뭐 무한대까지 가능하다라고 이론적으로 얘기하지만은 특정한 범위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범위 내에서 한계가 튀어나온다. X라고 하는 게 튀어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컨티뉴어스 샘플 스페이스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어떤 이벤트 이런 거 얘기할 때 사건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예시를 많이 들 때는 이런 식으로 세트가 그러니까 집합이 어떤 범위로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숫자들, 모든 그 연속적인 수들에 대해서 다 정의되어 있는 그런 집합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트하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컨티뉴어스한 거 표현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이것도 집합의 표현 방법이죠. 집합이 반드시 원소의 개수가 그 finite 해야 되는, 그러니까 유한할 필요는 없어요. 인피니트해도 상관없어요. 무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150에서 200 사이에 들어있는 x에 대해서 모두 리스팅한 이런 집합을 이 컨티뉴어스 샘플 스페이스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네요. 150 이상 x 200 이렇게 쓰는 게 더 직관적으로 편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B, C, D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파이나이트한 디스크리트 샘플 스페이스도 있고, 디스크리트 샘플 스페이스에서도 여전히 인피니트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인피니트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0, 1, 2 해가지고 모든 자연수의 집합 같은 거 디스크리트 하지만은 각각 하나하나씩 구분되긴 하지만 무한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가능은 하다. 그렇습니다.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아웃컴이랑 이벤트라고 하는 거를 좀 자세히 보시면요. 아웃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있는 원소가 아웃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S라는 게 set of all possible outcome. 여기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아웃컴이라는 뜻이고요. 이벤트에 대한 정의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죠?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자체가 H랑 T라는 거가 이벤트랑 완전히 동일하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서브셋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서브셋이라고 쓸 필요가 없고 어떻게 쓰면 돼요? 그냥 원소, S의 원소로 쓰면 되는데 여기 굳이 이제 서브셋이라는 표현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이벤트를 정의할 때 셋업 아웃컴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요,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테이션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나 어떤 집합의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언어로도 표현하는 게 공식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코버런트한 어떤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익스페리먼트가 토인 코스를 세 번 한다. 토인 코스를 세 번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그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그러니까 모든 아웃컴들의 부분 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세 개를 던졌을 때, 세 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이벤트들, 그러니까 모든 아웃컴들은 뭐예요? HHH가 있고 HHT가 있고 HTHHTT THH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그 서브셋 그거의 부분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거 각각 하나들이 이벤트가 아니라요. 이 전체 집합, S라고 하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정의되면은 그 중에 서브셋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서브셋이 이렇게 써지는 게 노테이션으로 표현합니다. 즉,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you get two or more heads라고 되어 있는 요게 말로 표현하는 방식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벤트랑 아웃컴이랑 달라요. 아웃컴은 여기 있는 원소 하나하나들을 얘기하는 게 아웃컴이고, 이벤트는 이거의 서브셋, 부분 집합을 의미합니다. 부분 집합이 어떻게 정의되냐, 어떻게 표현되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집합의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집합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를 봤을 때는 이런 네 개가 포함된 어떤 그 이벤트, 그러니까 사건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이런 부분 집합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직관적으로 와닿진 않잖아요. 근데 말로 표현하면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앞면이 나왔을 때라고 하니까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왔다 갔다를 자주 합니다. 확률 쪽에서 논문 같은 거 증명하고 할 때 이 말로 갔다가 이런 식의 행렬로 갔다가, 행렬, 집합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공방 있어요. 흔쾌,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요런 확률과 통계, 그 대학 수준에서 확률과 통계 기본 적인 책들, 그러니까 기초 책들, 인트로덕션 투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어, 연습 문제 중에 꼭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로 쓰는 노테이션이랑 집합을 쓰는 노테이션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 익스페리먼트가 코인을 세 번 던지는 거고, exactly two head를 갖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어,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말로 표현한 방식이고요. 말로 표현한 이벤트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집합의 방식으로 표현하면은 A, B, C 중에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는 이런 질문들이 항상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얘도 H가 두 개고 얘도 H 두 개, H 두 개, 얘는 H 세 개니까 A는 확실히 아니고요. B는 H 두 개, H 두 개, H 두 개, H 두 개, H 두 개 있으니까 B도 말이 되는 것 같고 C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랑 완전히 동일한 거는 또 다른 얘기죠. 왜 그래요? 이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S의 부분 집합으로 이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S를 쭉 리스트를 하잖아요. 아까 봤던 것처럼 S를 쭉 리스트한 다음에 그 중에서 H가 두 개인 모든 거를 뽑아와야지만 동일한 노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동일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C 같은 경우에는 얘랑 차이가 있죠. B랑 차이가 있어. 뭐가 빠진 거지? 얘 있고 얘 있고. HHT가 빠졌네요. 그죠? HHT가 빠졌으니까 C는 아니겠다라고 할 수 있는. 왜냐면은 구분 집합으로 이 투 헤드를 갖고 있는 걸 다 가져와야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다면은 투 헤드를 갖고 있는데 HHT로 나온 건 아닌 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 그러니까 처음 두 번의 코인 토스에서 헤드가 나온 거는 제외한다라고 해야지만 예시가 되는 거죠. 표현이 왔다 갔다 된다는 거는 이 말에 엄밀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이 말이 진짜 의미하는 게 요거랑 동일한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이 말로 표현하는 게.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전체 집합을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전체 집합에서 요 말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 집합이 뭔지를 찾아서 그거를 적어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가 정답이고 나머지 틀렸고요. 반대로도 갈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말로 된 표현이냐 이런 거를 역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요거 B 가지고 와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exactly to had면은 좋겠는데 보면은 exactly to had가 없어요. 그러면은 4번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말로 표현하는 게 좀 귀찮은 거예요. 보시면은 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이벤트들, 모든 아웃컴을 봤을 때 헤드랑 테일밖에 없잖아요. 헤드랑 테일밖에 없기 때문에 어, exactly to head, 그러니까 앞면이 두 번 나왔다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한 번 뒷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exactly one head, tail이죠. tail. exactly one tail인 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표현하면 깔끔한데 말로 표현하니까 이렇게도 표현되고 이렇게도 표현되고 저렇게도 표현되고 다 같은 표현이니까 조금 복잡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뭐 논문에서 말로 확률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거를 써놓으면은 그거를 반드시 이런 식으로 옮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논문 같은 데서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은 깔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뭔가 하나 누락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노테이션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사실은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넘어갈게요. 네, 뭐 디스조인트나 그 임플라이 이런 그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부분집합인지 아닌지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단어들의 표현 방식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논문을 좀 보다 보면 아니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를 임플라이 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A는 반드시 B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냐? 뭐 그래야겠죠. A라고 하면은 B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묻는 거니까.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으로 속하냐라고 하면은 true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몇 가지 서로 다른 표현 방법들이 있어요. 디스조인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임플라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리스트 해가지고 이해하기에는 사실 너무 많고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언어의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집합의 형태로 그거를 한 번 더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써놓고 집합의 형태로 그게 뭔지를 다시 한 번 써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공식적으로 저런 말로 표현하는 노테이션도 인정이 된다. 그것도 그 논리적인 오류 없게 내가 머릿속에는 요걸 생각하고 나서 뭐 예를 들면은 요거를 머릿속에는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써도 내가 진짜 의미하는 거는 요거라는 걸 알 수 있게 둘 다 써야지 돼요. 일반적으로. 그럼 가장 좋은 거는 이런 논리적인 오류를 만들지 않는 거겠죠. 그렇지만 둘 다 공식적인 노테이션이기 때문에 둘 다 써주면은 좋다.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학적인 노테이션을 많이 쓰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헷갈리는 포인트 다 넘어와서 재미없는 이제 수학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노테이션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샘플 스페이스에 가능한 모든 아웃컴들이 존재하고요. 아웃컴은 드디어 이제 수학적인 노테이션을 보니까 깔끔하죠.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을 때는 뭐 이벤트는 서브셋이고 그러니까 서브셋은 뭐 아웃컴 뭐 인 샘플 스페이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아웃컴은 그냥 S의 원소 이렇게 그냥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그죠? 깔끔하게 나오니까 아웃컴이랑 이벤트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벤트는 이벤트 A에 대한 확률값 구하는 거는 그 A에 존재하는 모든 확률들의 합으로 표현되고 뭐 이런 식의 좀 편안하게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학적으로 구할 수 있는 노테이션들이 존재하니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probability에 대한 조건 다 더했을 때 1이 되는 거 각각이 0에서 1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수학적인 노테이션으로 바꿔서 쓰면은 우리가 앞으로의 이해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려운 부분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그 무시하고 넘어갔던 게 여기 보면은 말과 수학적인 노테이션으로 쓸 수도 있지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수식으로 쓰기에 조금 귀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쓰고 싶을 때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게 너무 대단한 게 복잡한 게 아닌데 수식으로 쓰면 너무 대단하게 장황하게 써야 될 때가 있을 때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노테이션을 쓰기도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 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서로의 관계를 보여주기에 좋아서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그 표현 방법이 있고, 우리가 집합에서 쓰는 용어들이랑 표현 방법들을 좀 링크해서 생각하면은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막 이런 수학할 때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은 네모를 그리거든요. 네모가 전체 스페이스예요. 전체 가능한 스페이스. 전체 가능한 스페이스가 있고 동그라미는 일반적으로 확률에서는 이벤트를 표현할 때 저런 식으로 L과 R을 그립니다. S는 사각형 전체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뭐 A, B, 뭐 L, R 이런 이벤트들은 원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얘네들 사이에 두 개의 확률값을 더하는 거는 디스조인트 되어 있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확률값을 더하는 거를 합집합으로 표현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다시 와서 보게 되면은 뭔 얘기인지 너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라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요렇게 되어 있는 그 대문자 오메가 요거 S랑 같은 겁니다. 그냥 사람마다 조금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이게 오메가들을 각각의 아웃컴을 해놨으니까 요 집합을 대문자 오메가로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도 있다. 까먹지 말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기도 하고 아니면 수학적인 노테이션을 그대로 남아서 풀기도 할 수 있어요. 혹은 말로 바꿔가지고 말로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말이 의미하는 이벤트를 찾는 방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스페시픽하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그거 겹치는 수학적인 노테이션으로 다시 얻어봐라라는 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언어에서 수학적인 노테이션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랑 이런 수학적인 노테이션도 왔다 갔다 하라고 연습 문제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한번 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50명의 학생들이 있을 때 20명은 그중에 20명은 남자고 25명이 갈색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randomly chosen student was range of possible values P 요구 M이랑 B가 합쳐졌을 때 이제 합집합을 구했을 때 우리가 50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거냐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사실 수학적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귀찮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M이라고 하는 집합이 있을 거고 B라고 하는 집합이 있을 거예요. 완전히 디스조인트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일부가 겹칠 수도 있겠죠. 합집합이 가장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크려면은 두 개가 교집합이 아예 없어야 돼요. 그죠? 교집합이 아예 없으면은 여기 20명 있고 여기 25명 있고 전체가 50명인 거기 때문에 50분의 20 더하기 25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 P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확률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두 개의 합집합이 가장 작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디스조인트의 반대로 완전히 속하는 B라고 하는 더 큰 집합에 M이라고 하는 집합이 속하는 이게 가장 작겠죠. 50분의 이게 B가 25였죠. 25 이렇게 구하면은 가장 작은 거. 그래서 0.5부터 0.9까지 나오는 저게 정답이 된다. 이런 거 구할 때 우리가 수식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막 하려면은 너무 복잡하고 그냥 딱 놨을 때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 기하학적으로 그냥 그림으로 딱 보면은 훨씬 편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요거는 조금 재밌어서 우리가 다른 예제인데 루시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운이 좋대요. 자기가 그래서 운이 좋아서 코인 토스라는데 이제 자꾸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공정한 코인이 아닌 것 같다. 공정한 코인이라는 거는 헤드랑 테일이 같은 확률로 나오는 50% 확률로 나오는 그런 코인을 우리가 공정한 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코인을 두 번 던지고요. 그랬을 때 헤드 헤드 테일 테일 뭐 헤드 테일 테일 헤드 이런 식으로 나오는 확률 값들을 비교해 보면서 이게 헤드가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다라는 거를 역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수식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얻을 수가 있을 건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헤드가 몇 번 나오고 테일이 몇 번 나오고 헤드 테일 헤드 이게 몇 번 나오는지를 각각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A라고 하는 이벤트가 이 토스를 했을 때 두 개가 동일하게 나오는 헤드 혹은 테일로 나오는 경우, B라고 하는 이벤트가 이 두 개가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경우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각각 P라는 확률이 probability of heads, 그러니까 헤드가 나올 확률이라고 한다면은 P 헤드가 P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각각의 그 이벤트 A라고 하는 이벤트랑 B라고 하는 이벤트에 대한 확률 값들을 구할 수가 있고요. 얘가 승리 조건을 뭘로 걸었을 때 얘가 사기를 치려고 한다 아니다라는 거를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두 번 던졌을 때 그러니까 루시가 와가지고 내기를 하세요. 내기를 하자고 하면서 동전 두 번 던져가지고 두 번 다 다르게 나오면은 내가 이기는 거고 아니면 네가 이기는 거야라고 했을 때 이 P 값에 따라 가지고 이 B라고 하는 이벤트의 확률 값이 50%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낮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면은 이 P 값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이벤트 A가 더 확률이 높을 때가 있고 B가 높을 때가 있고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루시가 좀 이제 도박사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속여 먹으려고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갖다가 쓸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이스 티어럼, 베이전 룰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조건부 확률과 독립이라는 개념을 알아야지 우리가 베이스 티어럼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그거를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몬티올 문제 아세요? 아세요? 몰라요? 요거 뭔 그림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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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오, 그렇군. 이게 뭐 저도 잘 모르는데 옛날에 미국 퀴즈쇼 이런 거 같은 건데 그 이 사람한테 사람이 앞에 있어요. 사람이 앞에 있는데 사회자가 와가지고 이게 문이 맨 처음에 닫혀 있거든요. 맨 처음에 닫혀 있는데 어디 문 뒤에는 뭐 람보르기니가 있고 돈이 엄청 쌓여 있고 한쪽 뒤에는 당나귀 염소가 있고 한쪽 뒤에는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회자가 이 출연자한테 하나를 고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문을 고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딘가를 골라요. 예를 들어서 1을 골랐다고 쳐봅시다. 1을 골랐을 때 사회자가 그 중에서 한 방을 열어서 보여줘요. 자, 이 사람이 여기를 골랐을 때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보여주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에는 염소가 있까 저기 우리가 람보르기니 염소 빈방인가 염소인가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염소라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람보르기니가 있고 염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를 딱 고르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고르고 나면은 이 둘이 염소거나 람보르기니 염소거나 이런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회자가 와가지고 염소가 들어있는 방을 열어줘요. 네가 고르지 않은 것 중에 내가 염소가 있는 방 하나 보여줄게. 딱 보여주고 나서 다시 고를래?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갈래? 라고 물어보면은 다시 고르는 편이 정답을 맞힐 확률이 높다라는 이론? 실험이에요. 이제 조건부 확률로 설명이 되는 건데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베이시안 테오렘이라고 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 값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알려면 우리가 조건부 확률, 컨디션 프로바빌리티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곱셈 법칙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그 얘기를 할 때 샘플 스페이스는 set of all possible outcome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익스페리먼트가 정의가 됐을 때, 실험이라는 게 딱 정의가 됐을 때
코인 토스라고 하는 거, 뭐 코인을 두 번 던진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익스페리먼트가 한 번 딱 정의가 되고 나면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파서블한 아웃컴을 샘플 스페이스로 정하는 거였어요. 어, 이 샘플 스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은 저도 가끔 그러는데 이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집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집합. 샘플 스페이스는 집합이에요. 집합인데 가끔 이 샘플 스페이스랑 그 샘플 스페이스의 사이즈랑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반드시 집합이어야 되기 때문에 H나 T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샘플 스페이스가 사이즈, 그러니까 E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률적으로 딱 어떤 그 이벤트들을 얻을 때 그 이벤트가 숫자가 되면은 그게 조금 더 헷갈리거든요.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5개의 다이스 우리가 다이스를 던져서 어떤 숫자를 얻어요. 근데 그 다이스가 5까지 있는 다이스라고 네, 해봅시다. 1부터 5까지 있는 다이스라고 한다면 S라고 하는 거는 맞나? 아니구나. 다이스를 5번 던진다는 거구나. 다이스를 5번 던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게 가능한 모든 이벤트들은 모든 아웃컴들은 다이스를 5번 던지면은 각각의 다이스는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나올 수 있고 5번 던진다는 건 1, 1, 1, 1, 1부터 6, 6, 6, 6, 6까지 가능한 모든 컨비네이션들 정확히는 이제 퍼뮤테이션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집합이 이 S라고 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S를 얘기할 때 이 사이즈를 계산하는 거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이 S 자체가 우리가 사이즈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요거를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생각보다 우리가 이게 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렇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왜 헷갈리냐면은 우리가 S 자체를 구하는 일들은 별로 없어요. S라고 하는 집합을 구하는 일들은 별로 없고 S의 사이즈를 구하는 일들은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확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가능한 모든 아웃컴의 개수를 구해야 돼서 S의 사이즈를 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의 사이즈를 계산하는 거랑 S라고 하는 거를 헷갈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네, 그리고 조건부 확률로 넘어와서 조건부 확률은 계속 얘기하지만 확률은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굳이 기억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억하면 좋겠죠. 우리가 조건부 확률은 논문에서도 그렇게 써요. 논문에서도 우리가 어떤 조건부 확률을 쓸 때 probability of A given B 이런 식으로 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조건부 확률 할 때 맨날 B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A라는 확률 분포라고 얘기하기 싫어서 그냥 A 기분 B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공식적인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그냥 PA B 이런 식으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공식적인 읽는 방법은 아니고 확률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언어로 읽는 것도 공식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A 기분 B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언어로 표현한 거, 말로 표현하는 거, 두 번째 수학으로 표현하는 거, 수학 이호로 표현하는 거, 수학적인 노테이션을 표현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가 벤 다이어그램 표현 방법이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 그랬고요. 셋 중에 하나만 알아도 상관없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셋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써야 되는 게 많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문제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런 식으로 원이랑 사각형처럼 그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S라고 하는 그 전체 집합을 알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테이블처럼 만들어 놓고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호에 따라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네, A랑 B의 확률 분포들을 어떤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위에서 어떤 예시를 들었나? 안 들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요 예시가 어떤 예시인지 좀 궁금했는데 어디 적혀 있지가 않아가지고.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은 이런 식으로 말로 표현하는 거,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방법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좀 그 가끔 놓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당연하지만, B라고 하는 이벤트는 반드시 발생해야 됩니다. 조건부 확률 계산하려고 한다면은, B라고 하는 이벤트가 반드시 발생할 확률이 있어야 돼요. B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한 다음에, 그랬을 때 A에 대한 확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되지 않고서는, B라고 하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애초에 정의가 안 돼요. 그건 또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노테이션을 봤을 때 B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률값이 분모로 들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거 교집합으로 표현하는 거 벤 다이어그램 때문에 교집합을 표현하는 거고 집합이기 때문에 교집합을 표현하긴 했는데 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A랑 B가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우리가 집합이라는 거에 너무 심취해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죠. A랑 B에 그냥 콤마 하나 사이에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거를 우리가 좀 많이 쓰고 잘 쓰고 하는 녀석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알고 있으면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얘를 절로 넘겨서 P, A 기분 B 타임스 P, B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요거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요거에다가 한 발 더 나아가면은 베이지안 테어럼이 되는 거죠. 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제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디스커스 위드 테이블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 그렇게는 안 할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코인을 네 번 던집니다. 네 번 던졌을 때 A라고 하는 이벤트랑 B라고 하는 이벤트가 각각 정의가 되겠죠. A라는 이벤트가 최소 세 번의 헤드가 나왔다. 그러니까 즉 헤드가 세 번 이상 나온 경우. 네 번 중에 세 번이면은 세 번이거나 네 번이거나 두 그 이벤트의 합이 되겠죠. 그리고 B는 첫 번째 토스가 테일인 경우, 첫 번째 토스가 테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가 네, 되는 경우를 B라고 했을 때 B가 주어졌을 때 A라고 하는 거의 분포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 해보면 어때요? T라고 하는 게 들어오고 나서 뒤에 X 세 칸을 채워야 되는데 A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세 번이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H가 들어가야 되겠죠. 세 번 이상인 거니까. 자, 그거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혹은 집합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할 수도 있고 집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수학적인 노테이션 집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말로 표현한 건 지금 헤드가 반드시 세 번 나와야 된다라는 조건을 얻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거고 수익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P A 기분 B는 P B 분의 P A B란 말이에요. 어, 그죠? B라고 하는 게 발생할 확률을 직접 계산하고요. A랑 B가 동시에 발생 확률을 계산해서 나눠줘도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얻을 수 있어요. 어, 근데 다른 방식은 뭐예요? 벤 다이어그램을 구하는 거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벤 다이어그램을 구해가지고 보면은 B라고 하는 집합이 맨 처음에 T라고 하는 게 나오고 나서 나머지 세 개를 채우는 거예요. 그 세 개가 들어갔을 때 HHH일 수도 있고 HTH일 수도 있고 HHT일 수도 있고 HTT일 수도 있고 그죠? 어, 그렇게 나올 건데 아니군. 이것들도 다 가능하긴 하네요. 그죠? 퍼스트 이거 다시 그리는 게 낫겠다. 우리가 그냥 B라고 하는 집합이 있을 때 B라고 하는 집합은 첫 번째가 테일이고 나머지에 뭐가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집합으로 나올 거고 그 중에서 HHH가 이렇게 나오는 거가 A라고 하는 녀석의 교집합이 되겠죠. P랑 그러니까 요 부분만 딱딱 떼어놔서 보면은 요게 A랑 B의 교집합이 될 거고
뭐 A는 또 다른 것도 있겠죠. 그 H가 3개 이상인만 하면 되니까 A가 해당하는 집합이 이렇게 더 있을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B라고 하는 집합 내에서 얘가 한 칸만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B라고 하는 게 가능한 가짓수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3개 순서에 상관있게 3개를 샘플링하는 거니까, 그죠? 계산하면은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가능한 그 3개를 샘플링할 거고,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각각이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죠? 각각 헤드, 테일, 헤드, 테일, 헤드, 테일이 가능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분의 1이 되는 거니까 8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B가 주어졌을 때 A라고 하는 거가 나올 확률, 앞에서 배웠던 고배 법칙 이용해서 요거 각각 일어나는 이벤트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이벤트들이니까 세 개를 다 곱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고요. 그 중에서 A랑 겹치는 거는 저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8분의 1로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구해도 괜찮고요. 혹은 반대로 A라고 하는 이벤트가 주어졌을 때, 조건으로 주어졌을 때 B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한다. 그러고 하면은 A가 이제 헤드가 적어도 3번 발생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테일이면 반대인 거죠. 여전히 마찬가지로 THHH가 되는 거고, 그거가 이 B랑 A랑 교집합인데 A 교집합 B는 이렇게 되는데, 그럼 A라고 하는 집합에 들어가는 녀석들이 어떤 녀석들인지 쭉 계산하고요. 그 중에서 이거 하나니까 뭐 쭉 계산한 다음에 그것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적어도 3개의 헤드를 가진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3개를 갖거나 4개를 갖거나예요. 4개를 갖는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을 거고요. 그죠? 아, 헤드가 나오는 경우밖에 없을 거고, 세 개의 헤드를 갖는 경우도 그냥 계산해 보면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구할 수가 있죠.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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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일이거나 헤드, 테일, 헤드, 헤드거나 이런 식으로 T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총 네 가지가 가능하겠죠. 4개 플러스 1, 총 5개가 가능할 거고요. 4 플러스 1, 총 5가지가 A에 존재할 거고, 그 중에 한 개만 2개 교집합에 존재하니까 5분의 1이 답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어, 노테이션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고 보면은 노테이션들이 막 뒤섞여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육 과정이 그렇게 이거를 능수능란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풀 때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개수를 세 가지고 그러니까 개수를 센다는 거는 결국에 집합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집합을 구하는 방식을 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막 섞어 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멀티플리케이션 룰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교집합 혹은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건부 확률에다가 그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발생할 확률을 곱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교집합에 해당하는 둘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멀티플리케이션 룰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런 것들 이름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때그때 써먹을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S랑 오메가가 투석되어 있긴 한데, 우리가 이거 좀 자료가 약간 그 수학적으로 기본적으로 뭔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써져 있긴 하네요. 여기서 얘기하는 파티션이라는 게 수학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파티션이 그냥 쪼갠다는 의미도 있긴 한데, 어떤 파티션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파티션들의 합집합이 반드시 얘랑 동일해야 돼요. 서로 교집합, 하여튼 이거 그냥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파티션. 이거는 어, 사실은 저기 대학 수학에서 배우긴 하는데 기억이 없겠지? 그 파티션끼리 파티션끼리의 교집합이 없어야 되고요. 파티션끼리의 파티션끼리의 합집합 이거 이렇게 쓰던가? bi 모든 i에 대해서 이거 이제 모든 i에 대한 합집합 계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 대문자로 짙게 쓰고 이런 식으로 모든 파티션에 대해서 다 합집합 계산했을 때 반드시 전체 집합이랑 같아야 돼요. 이게 파티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집합이 없고
다 합집합했을 때 전체 집합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파티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멀티플리케이션 룰은 그 위에서 설명한 거고 이 로우 토탈 프로바빌리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수학이 원래 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려면 이런 식으로 막 정의하고 막 복잡하게 하는데 사실 그냥 보면은 별거 없어요. 쉽거든요. 그냥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파티션들로 나눠져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B1, B2, B3라고 하는 파티션. 이 S라고 하는 공간을 이 삼각형 이 사다리꼴 두 개로 3등분 세 개로 나눈 거예요. 세 개로 나눈 거예요. 완전히 겹치는 부분이 없게 세 개로 나눠 놓고 나면은 우리가 A랑 이 파티션 1, A랑 이 파티션 2, A랑 파티션 3 각각의 교집합을 계산하면은 요 A라고 하는 이벤트가 존재하는 저 동그란 공간을 그 각각의 파티션이 쪼개서 가져간 거죠. 쪼개서 가져간 요 영역, 요 영역, 요 영역 각각을 저런 식으로 계산한 건데 이것들의 확률을 더하면은 당연하게도 우리가 여기 있는 멀티플리케이션 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 그 로우 오브 토탈 프로바빌리티는 얘가 파티션이기 때문에 얘네 세 개를 더하면은 A에 대한 확률값과 같다라는 게 이 로우 오브 토탈 프로바빌리티의 의미고요. 그거를 증명할 때 우리가 이 멀티플리케이션 룰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쪼개내는 방식으로 증명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되는 거는 파티션이라는 개념이 대충 뭔지만 그냥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다고는 하지만 증명할 때 가끔 파티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논문 같은 거 보다 보면 파티션이라는 개념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수학적으로 논문 증명할 때.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거를 언제 쓰냐? 우리가 파티션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은 요런 법칙이 성립하는데 그 법칙을 증명할 때 우리가 이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를 교집합에 대한 확률 값을 이렇게 쪼개서 멀티플리케이션 룰을 이용해서 쪼개서 증명하는 데 갖다가 씁니다. 그래요. 네. B1과 B2랑 B3가 각각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이게 독립적인 이벤트라는 걸 아니까 우리가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데 갖다가 씁니다. 네, 그리고 이 트리라고 하는 거는 또 확률적인 노테이션 다른 방식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마무리해서 저기 다음 시간에 이 몬티올 문제 그러네 염소가 둘이네. 아무튼 다음 주에 그 염소 문제까지 해서 베이시안 띠오럼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강의 자료 가져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어제 수업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1월은 좀 바빠가지고 이 수업을 1시간밖에 못 하는데 2월 되면은 아마 2시간 해가지고 빨리 끝내는 거를 목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시간 조정, 그러니까 시간대는 이 시간대가 될 건데 아마 1시간 더 플러스 알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나오시고 나머지는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